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칸트 300주년 기념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할 때는 제가 시선 어디다 둘지 잘 모르겠어요. 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봤다가 카메라도 봤다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기획자로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를 합니다. 올해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기획에도 써놨는데 칸트 탄생 30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칸트 전공자, 칸트 학자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칸트 300주년 기념 학회를 한 나라도 있고 지금 올 9월 달에는 독일에서 하고요. 칸트가 독일 사람이니까 10월 달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하고 아시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국제학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그 분위기에서 이 유럽 정신문화 아카데미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했고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그 칸트 300주년 기념 행사에는 기조 연설을 독일 국무총리가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간에는 말이 많아요. 그 사람이 칸트 학자도 아닌데 왜 본인이 나서가지고 기조 연설을 하냐. 본인 칸트 전공자도 많은데 편협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폭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기획한 의도는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어떤 영향을 끼친 하나의 어떤 문화 유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독일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뜻깊은 행사를 기획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 20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0강좌는 칸트의 철학입니다. 칸트의 철학을 내재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선미라는 컨셉을 저희가 잡았어요. 주로 3대 비판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칸트와 철학입니다. 또 10강자인데 그것은 칸트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다른 철학자들과 칸트를 비교하는 철학이에요. 그건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이어질 것이고 다 10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좌는 마찬가지로 10강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좌는 오늘 모시게 될 맹주만 교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최고선이라는 주제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주셔서 최고선이라는 주제 자체가 칸트 철학 전반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맹주만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칸트로 말하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칸트의 이론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진에 대해서는 제가 3주 동안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칸트의 윤리학인데 그것은 이제 강병호 교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칸트의 정치 철학 그리고 칸트의 넓은 의미의 윤리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마지막으로 3강자는 칸트의 미학입니다. 이제 홍익대학에 계시는 하성규 교수님께서 사실 칸트 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모시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 3분을 이제 모시게 되어서 이제 총 10강자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불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거의 50명이 넘는 분이 오셨고 여기도 거의 20명이 가까운 분이 오셨는데 모쪼록 이렇게 칸트의 철학을 느끼고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사 선생님이신 맹주만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맹주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맡은 이제 이 강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어서 이제 형이상학과 인식론이라는 주제 세 강좌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다음 이제 윤리학이라는 주제 세 강좌 그다음에 또 미학이라는 주제로 세 강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할 딱히 거기에 합당한 역할이 별로 없는 또 그런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칸트 철학을 전체에 다 아울러야 되는 어떤 측면도 있고 또 좀 주제가 또
삶과 철학이기 때문에 또 삶에 관한 얘기도 좀 또 포함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데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 일단 앞으로 이어질 9개의 강좌가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 주제일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주제들을 제가 지금 다루는 것도 또 적절치 않고 해서 뭐 그런 것들 잘 비껴가면서 칸트의 철학 전체를, 그리고 또 그것을 삶과의 어떤 연관성에서 한번 훑어보는 뭐 그런 방식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필요하면 지금 제가 강의록을 다 준비해서 나눠드렸고 또 화면도 떠 있는데 제가 앉아서 하는 게 편할 때는 앉아서 하고 또 서서 할 때는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페이지 한번 보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해 둔 것이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칸트의 철학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이제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뭐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새로운 철학으로서 칸트의 엄밀한 학문으로서 형이상학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표현도 좀 생소한데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이라는 말도 실제로 칸트가 직접 쓰는 말이 아니고 저 용어를 직접 자기 철학의 목표로 사용했던 철학자가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 뭐 이런 이제 이 새로운 학문을 현대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립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학문의 어떤 그런 목표가 뭐 칸트가 추구했던 그 철학,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어떤 그 목표 혹은 이상과 상당히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칸트의 철학을 그렇게 해석해 보려고 이제 하는 뭐 그런 어떤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칸트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어떤 그 지역을 지금 이제 여기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라루스 뭐 이런 데 이제 그 둘러싸여 있죠. 지금 이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칸트가 이제 지금은 독일령이 아니고 러시아령에 속해 있는 칼리닝그라드에서 지금 이제 묘비도 거기에 있고, 지금 이제 독일은 이제 이쪽에 있죠. 독일 이쪽에 있는데 옛날에는 이 독일과 떨어져서 이렇게 해상으로 이렇게 주로 왕래했던 곳이고, 지금은 또 러시아가 이쪽에 있는데 러시아령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또 이제 해로로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러시아하고 친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육로로 많이 다니는 뭐 그런 위치에 지금 칸트의 그 출생지가 속해 있고, 또 칸트는 평생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좀 독특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다룰 내용들이 지금 한 3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시간에 비하면 지금 칸트의 삶 전체를 또 철학과 연관시켜서 조망하려다 보니까 좀 분량이 많아졌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정도로 또 이렇게 저와 교감할 수 있을지도 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하여튼 고민 끝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칸트의 삶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특징을 좀 이제 쭉 설명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칸트는 평범한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칸트가 철학자로서 유명한 그런 어떤 뭐 세계적인 어떤 학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의 삶에 관해서는 거의 특기할 만한 것이 없는 뭐 그런 어떤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심한 그런 생을 살았던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까 우리 이 기획자분께서 설명하셨듯이 뭐 칸트가 독일에서 하게 되면 뭐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독일 사람들에게 칸트는 위상이 어떤 위상을 갖냐면 저희 동아시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공자가 차지하는 위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뭐 공맹하면 과거에 우리가 다 누군가는 다 이름은 들어봤을 정도로 흔한 어떤 그런 그 인물이었듯이 그들에게도 칸트는 그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철학자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뭐 독일의 어떤 국가 철학자, 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철학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뭐 그런 의미의 철학자로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만큼 남다른 위상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칸트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어떤 성격의 인간이었을까?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실제로, 칸트가,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뭔가 그래도 칸트의 특징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완전 이건 제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칸트의 어떤 인간상입니다. 혹은 인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칸트의 내면은 절제된 감정과 스토아적 부동심을 실천하는 성품을 지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칸트라는 인물이 상당히 감정적인 절제를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실함을 갖추고 있고, 또는 강인함도 갖추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엄중함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성품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장 유사한 그런 과거의 철학자들이 내세웠던 어떤 그 인간상, 뭐 그런 것을 제가 수타적 부동심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수타적 부동심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아파테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그 환경이라든가 어떤 우연한 일에 또 세상사에 연연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어떤 원칙과 자기의 어떤 생각을 아주 강건하게 지켜나가면서 어떤 외풍의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뭐 그런 어떤 인물이 이제 좀 스타적인 어떤 그런 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또 칸트를 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칸트의 어떤 철학과 그 다음에 다수 있는 칸트의 어떤 그 편지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간접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서 파악한 어떤 느낌에 관한 어떤 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 같아 하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좀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칸트의 인물과 함께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까 앞서서 이제 칸트의 철학을 제가 아까 새로운 철학으로서 칸트의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 주제에 부합하는 칸트의 실제적인 그 철학적 문제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이 칸트 철학의 주제가 선험적 종합 판단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가 됩니다. 즉, 지금 선험적이라는 말을 저희 칸트학에서는 주로 이 아프로리안이라는 원어를 주로 이제 사용해서 아프로리안 종합 판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제가 익숙한 대로 그냥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칸트가 자기의 철학의 주제로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을 던진 것이 앞서 얘기했던 새로운 어떤 형이상 그리고 그 새로운 형이상학의 핵심적인 어떤 문제의식이 뭐냐면 지식의 문제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는 오래도록 철학의 어떤 핵심적인 그 탐구 주제였는데 근대 철학에 들어와서 이제 지식이라는 문제를 새삼 이제 그 과거의 철학과 비교하게 되면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확실성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주요 화두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과학은 어떤 점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또 어떤 다른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학문의 어떤 표본이 되는 뭐 그런 것으로 널리 공인되기 시작했던 뭐 그런 이제 학문이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바로 특정한 자연 현상을 어떤 법칙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식을 성공적으로 뭔가 생산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즉 자연에 대한 어떤 알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연에 대한 지식을 과학은 가졌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과학이 갖는 어떤 지식에 대한 성과에 비하면 철학은 그런 어떤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했거든요. 왜 못 거뒀냐면 철학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대상은 단순히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관한 지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에 관한 지식은 자연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상관적인 그런 현상들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울 수 있는 세계의 어떤 인식, 세계에 관한 지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대상이 포괄적이고 혹은 또 보다 더 근본적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철학은 뭐 그런 지식의 문제를 부단히 추구해 왔지만 어떤 성과 면에서 보면 과학이 이루었던 그런 성과를 철학은 거두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철학에 대한 어떤 그 뭔가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혹은 수학은 이제 수학은 주로 이 과학의 어떤 지식을 어떤 수적인 어떤 기호로 혹은 공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과학과 수학은 혹은 물리학과 수학은 보이나요?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발전하는 그런 어떤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버팀 그런 브라스가? 어떤 물리학이나 수학 이런 어떤 과학을 총칭했을 때 그거에 비하면 철학은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로 보면 뭐 2000 몇백 년 동안 거의 철학이 그런 어떤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필로소피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에 그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도 있지만 지식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추구했던 철학이 오랜 기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이루어낸 성과만큼은 거두지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칸트가 하셨던 생각 중에 하나가 과학은 어떻게 해서 저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이 갖고 있는 지식의 본성을 이제 천천히 들여다 보니까 그 과학의 지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어떤 명제의 형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이 칸트가 자신의 어떤 철학을 통해서 혹은 자신이 꿈꿔왔던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을 추구하는데 획기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의식 혹은 발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즉 과학적 지식은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정말 확실한 지식이라면 그런 지식은 적어도 이런 어떤 명제 형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과학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실제로 순수 이성 비판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우리가 칸트의 주저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주저 안에 핵심적인 물음이 있는데 그 물음이 바로 사람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어떤 그 문제 제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풀어서 생각하면 과학의 지식은 확실한데 과학은 어떻게 그런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반성적으로 이렇게 탐구하는 겁니다. 아마 과학이 이런 지식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면,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철학은 그런 지식을 못 갖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우리가 뭐 중력의 법칙을 얘기하면 뭐 중력의 법칙도 대부분 이제 과학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도 문장 형식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다 사람적 종합 판단의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델이 정말 확실한 지식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철학도 혹시 그런 어떤 지식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어떤 그 문제 제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풀어서 생각하면 과학의 지식은
철학이 추구하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지식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문제를 증명해 보이려고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 저서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특히 우리가 칸트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어떤 텍스트가 됩니다. 그런 텍스트에서 칸트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과학적 지식을 모델로 하고, 또 철학은 과연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다 해결을 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던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립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토대를 구축했던 뭐 그런 어떤 그 텍스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텍스트가 됩니다. 우리가 철학이 보통 좀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철학자들은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뭐 대중서나 또는 일반적인 어떤 담론을 할 때는 어떤 결과로서의 어떤 칸트의 어떤 주장만을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그냥 칸트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주장을 했구나라고 이제 하지만, 실제로 철학이 좀 더 어려워지는 지점은 철학자들은 자기 얘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그 증명이 좀 여의치 않은 거죠, 우리가 이야기가. 그래서 어려운 어떤 그런 논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 논증 과정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결국은 다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로서의 어떤 내용만 이제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뭐 대중서의 특징이 뭐 그런 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정리하게 되면, 뭐 칸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하지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측면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분명히 이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을 지금 과학의 어떤 모델에 준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칸트가 고민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고민의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선암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암적 종합 판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과학의 법칙 뭐 이런 것을 이제 선암적 종합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가장 일례로 들 수 있는 것들은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이런 명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과학이나 철학에서 인과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선암적 종합 판단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명제가 됩니다. 우리는 자연현상을 다 그런 인과법칙에 따라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현상에 대해서 인과법칙에 따라 설명하게 되면 자연현상이 잘 설명이 되는 거죠. 잘 설명이 되고, 동시에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점에서는 기술적인 것으로 또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과 뭐 기술,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말을 연이어 쓰게 되는데, 과학은 어떤 지식의 영역이고 기술은 그 지식을 응용한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인류가 남다른 매력을 느꼈던 그런 역사가 이제 칸트 시대에 이제 이미 펼쳐져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 과학을 모델로 하는 어떤 지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 아까 선암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을 이제 문제 의식으로 삼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과학 못지않은 철학이 추구할 수 있는 지식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지금 칸트가 철학을 할 때 어떤 그 철학의 어떤 이 시작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철학적 주장을 펼칠 때까지의 그 어떤 일련의 과정을 지금 제가 조금 더 아주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실제로 어떤 식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조금 더 그 연대기적으로, 지금 제가 칸트의 철학과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를 다 아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가 살아온 어떤 인생 순서대로 그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철학적인 고민을 했고, 또 그런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노력했는지를 지금 이제 칸트가 처음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그가 학문의 어떤 그런 여정을 어떻게 밟아왔고 그 속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고 그러면서 그의 철학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오늘 강의의 어떤 내용을 그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먼저 강의록에 있는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칸트의 출생 연도부터 볼까요? 예. 앞부분에서는 지금 제 얘기가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되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시간을 다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은 간략하게 앞서 언급한 거로 대신하고 1724년 출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죠. 4페이지의 이제 출생은 지금 시간이 좀 아깝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특기할 만한 것, 좀 칸트가 태어난 장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32년 8살 때 그가 이제 프리드리히아눔이라고 하는 학제가 보통 거기 한 9년제 정도 될 텐데 그 학제에 들어가서 이제 초중고 과정을 이제 밟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737년 13세 때 어머니의 사망을 좀 이렇게 쓸데없이 포함시킨 이유는 어떤 한 인간이 커가는데 혹은 그가 철학자가 되는데 어떤 철학을 하느냐 하는 것도 실제로는 아까 제가 스토아적인 어떤 그런 부동심의 어떤 성품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성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하느냐도 많이 영향을 받거나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칸트의 철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뭐 대단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어떤 바탕이 흐르고 있는 칸트의 어떤 그 성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인과관계를 따지긴 어렵지만 하여튼 칸트가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칸트의 철학도 뭐 이런 색깔의 철학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가끔 이제 해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실제로 또 칸트 이후에 칸트를 추종했던 철학자 중에 피에테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피에테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의 소유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뭐 반드시 필연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로 뭐 들어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또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과는 좀 다른 성품을 가졌더라면 나도 다른 철학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아마 이제 제가 칸트를 뭐 전공했지만 뭐 제가 칸트 전공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칸트는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내 성품은 이런 성품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740년 16세 때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해서 지금 칸트가 철학을 하게 된 어떤 동기를 보면 처음에 이제 첫 줄에 그런 얘기가 있죠.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려 했으나 논리학과 행위상학 담당 교수인 마르틴 크루첸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결국은 철학을 하게 되고 또 철학 중에서도 특히 초기 대학에서의 그 칸트가 주로 공부했던 그 분야는 그 당시의 말로 이제 표현하면 자연철학적인 어떤 그 요소가 많고 오늘로 치면 과학에 관한 그런 어떤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칸트가 뭐 뉴턴이라든가 이런 그 시대의 과학혁명을 선도했던 사람들의 어떤 업적에 또 많이 경도되어 있었고 또 그런 이제 뉴턴을 통해서 또 철학이 과학 못지않게 좀 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뭔가 의식 있는 사람들 속에는 그 과학이 거뒀던 성과를 철학도 거두기를 상당히 많이 바랬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칸트가 대학에 가서도 또 과학이나 혹은 자연 철학을 접하게 되면서 그것을 과학 못지않게 철학도 그런 어떤 그 위상을 갖기를 바란 그런 어떤 시대적 환경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746년 22세 때 이제 졸업
하게 되는데 졸업 논문이 살아있는 힘의 측정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다룰 내용들은 상당히 많지만 지금 이 텍스트를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활력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힘 혹은 활력 이제 이 표현이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칸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단어가 여기서 얘기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힘. 그 힘의 어떤 그 존재, 힘의 문제를 칸트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또는 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금 우리가 힘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만유 인력, 중력을 예를 들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힘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중력,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력, 그 다음에 핵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네 가지인데 핵력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핵과 전자핵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입니다. 예. 근데 그 힘은 가장 강한 힘인데,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 이제 핵력인데, 바로 지금 우리 물건들이 이렇게 제 모양을 갖추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핵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모양이 이 상태로 유지할 만큼 아주 강한 어떤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자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약한 힘이 이제 중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칸트가 있었던 시절에는 아직 그 네 가지 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고, 그때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뉴턴이 얘기했던 이제 중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힘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예. 그 힘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자신의 어떤 철학에 녹여내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칸트 철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이 형이상학이나 인식론을 다루는 그런 선생님들하고 아마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 졸업 논문 속에 칸트가 이미 대학교 졸업할 때 22세 때 자신의 철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칸트가 이미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칸트의 철학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면 그 형태의 어떤 그런 맹안은 지금 이제 22살 때도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힘에 관해서 칸트가 실제로 그 졸업 논문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다루어질 그 얘기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이라고 이제 후설의 표현을 빌려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학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엄밀한 학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확실한 지식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확실한 지식.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뭐 필연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칸트가 얘기하는 진리의 조건입니다. 어떤 것이 참인 지식이려면, 진리라면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되고, 뭐 객관적이어야 되고, 필연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에서 칸트적인 의미에서 철학에서 중시 여기는 진리의 조건인데,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그게 확실한 지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칸트는 과학의 지식에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철학에서도 그런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식을 찾아낼 수 있을까가 칸트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관심이었고, 바로 그것을 칸트 철학의 어떤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칸트의 철학을 그 당시의 철학은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이 대표였기 때문에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서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이라는 형이상학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해 봤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엄밀한 학문이라는 것을 칸트가 좀 더 체계적으로, 즉 체계적이라는 말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과학의 지식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아마 이제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으니까 칸트의 철학자로서의 칸트 입장에서는 이 세계관은 즉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정신과 성관적인 그런 현상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어떤 지식을 이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듯이 바로 이 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칸트가 그런 철학에서도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과정까지는 칸트도 우왕좌왕하거나 암중모색하거나 많은 고민을 했던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은 대체로 생략되고 이제 성공한 어떤 최종적인 결과만 갖고 우리가 이제 칸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예. 이제 그런 내부적인 이 철학적 과정은 이제 다른 이제 강좌에서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55년 31살 때였을 때, 이제 칸트는, 이제 9년간의 가정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9년간의 가정생활을 한 이유는 지금 칸트가, 지금 그 졸업 논문을 썼을 때 22살인데, 그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와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때부터 가정교사 생활을 이제 한 9년 정도 하게 됩니다. 예, 가정교사 생활을 9년 정도 할 때, 대충 한 세 곳 정도에서 가정교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평균으로 치면 3년에 한 번씩 이제 가정교사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좀 여담이지만, 사적인 생활에, 소위 말 사생활에 별 특이할 게 없거든요. 예, 특이할 게 없고, 뭐, 지금 여기 강의록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뭐, 쓸만한 연애담도 없고, 예, 또, 우스꽝스러운 뭐 그런 뭐, 결혼이 오고 간 초혼담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사소한 어떤 그 에피소드였기 때문에 정말 언급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 생활을 할 때 상당히 인기 있는, 그리고 사교 활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인기 있는 이제 사교남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름이 났는데, 아마 그때 그런 어떤 사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정교사를 9년 하면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젊은 나이에 이제 9년 정도 가정생활을 할 때, 그 가정교사를 할 때 그 주인집들이 대부분 이제 사교 활동을 많이 하는 사회 어떤 유력 인사들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인맥이라든가 사람을 사귀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와중이 칸트가 가장 사회생활을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기술도 습득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그게 철학 공부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얘기도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31세에 이제 가정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칸트는 지금 이제 실제로 칸트도 철학을 계속 공부했으니까 칸트도 되고 싶었던 게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예, 교수가 되려면 지금 어떤 조건들을 자꾸 충족시켜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하겠죠. 예, 뭐 그런 과정에서 칸트가 썼던 그 대표적인 논문들이 지금 이 31살 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대충 한번 읽어보면 일반적 자연사와 천체이론, 뭐 그다음에 형이상학적 인식의 제1원리들에 관한 새로운 해명,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같은 31세에 또 적혀 있는 지금 물리적 단자론 32세죠. 예. 대체로 이 세 편 정도가 칸트가 지금 내가 대학 교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뭔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논문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아주 그 정성을 많이 들여서 이제 썼던 이제 논문들입니다. 예, 그 논문들에서도 우리가 칸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다 충분히 설명은 못했다고 보여지지만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 혹은 과학적 지식 같은 확실한 지식을 철학도 가질 수 있는지를 또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를 칸트가 고민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철학적 주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철학적 주제들은 우리가 이제 또 칸트의 철학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루게 되는데, 예, 그런 이제 주제들 속에서 칸트가 가졌던 어떤 뭐 꿈과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1755년에 31세에 출간했던 형이상학 인식의 제1원리들에 관한 새로운 해명, 이건 칸트가 교수 자격 논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예. 이걸 보통 우리가 최초의 형이상학적 조술로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교수 자격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논문입니다. 예. 교수가 되는 논문이 아니고, 예,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지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제 교수가 되는데 원서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그런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이제 독일에서는 하빌타치온이라고 해서 교수 자격 논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논문의 제목이 지금 우리가 보통 줄여 새로운 해명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형이상학적 인식의 제1원리들에 관한 해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좀 이렇게 칸트 철학의 내재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되면 실제로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를 칸트가 여기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도 조금 이제 난감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칸트가 형이상학적 인식의 제일 원리들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라는 논문을 칸트가 아주 정성을 들였다고 생각이 드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걸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형이상학적 인식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엄밀한 학문으로서 형이상학이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부연을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이제 충분히 제가 이제 시간을 갖고 이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약수를 했지만, 적어도 이제 이 논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표현이 형이상학적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원리들이죠. 전통적으로 형이상학은 순수한 이성에 의한 이성의 인식,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좀 부연이 필요한데, 일단 전통적 형이상학이 순수한 이성에 의한 인식 혹은 이성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1원리들에 관해서 살핀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지식 혹은 어떤 진리가 되겠죠. 또 참지식이 되고, 예를 들면 과학적 지식과 같은 그런 어떤 위상을 갖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근데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리,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을 이제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이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형이상학적 인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형이상학적 인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칸트는 지금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이 말은 라이프니츠적인 그 시대의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도 하여튼 우리가 뭐 좀 퉁치면 그 당시에 철학을 뭔가 좀 이렇게 철학계를 좌우했던 보다 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통속적으로 얘기한다면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라이프니츠를 꼽을 수 있고, 그에 앞서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칸트가 라이프니츠의 철학, 특히 라이프니츠가 지금 존재의 어떤 원리로 뭐 모순율과 충족 이유를 두게 됩니다. 근데 지금 칸트는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특히 뭐 강단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또 비판적으로 우리가 독단적 형이상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평가하는 용어는 있지만, 하여튼 그걸 다 이제 생략하고 나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라이프니츠가 지금 이제 모순율과 그 충족 이유를 진리의 제일 조건이고 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이를테면 모순율을 왜 제1 진리의 제1 원리라고 생각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진리를 발견할 때 모순율은 우리가 보통 뭐 A는 난 A가 아니다. 총각은 미혼남이 아니다. 이건 모순이 되죠. 총각은 미혼남이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라이프니츠가 모순율이나 충족 이율은 뭐에 해당되냐면 인과율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모든 사건에는 그런 사건, 어떤 결과가 생길 만한 원인이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도 그렇게 하죠. 예,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 그래서 그 충족 이율과 모순율을 통해서 라이프니츠가 그걸 진리 인식의 제일 원리로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총각은 미혼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각은 미혼남이 아니다라는 말만 떼놓고 보면 총각은 미혼남이 아니다라는 말로부터 총각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이를테면 미혼남이 아니다. 그 미혼남이 아닌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총각도 있지만 다른 여집합이 있을 수 있죠. 예, 다른 여집합, 우리는 정말 미혼남이 어떤 존재가 미혼남인지 이걸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X축에 좌변에 미혼남이 아닌데 아닌 사람 중에 뭐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총각이 되겠죠. 예. 지금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모순율을 끌어들인 이유는 바로 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기 어렵기 때문에, 즉 이 세계에 존재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대부분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찾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발견되지 않은 진리는 상대적으로 어떤 명제 형식을 갖냐면 아직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 문제적 형식을 가질 거예요. 부정적 형식을 갖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미혼남은 아닌 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영역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 아닌 것들을 찾다 보면 맞는 것을 언젠가는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그 논리 형식이 이제 모순율과 연관성이 있는 판단 형식입니다. 예. 근데 이제 칸트는 이걸 지금 진리의 제1 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중요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이제 엄밀한 학문으로서 행위상학, 과학적 지식만큼 확실한 지식을 찾으려고 했다. 그럼 그걸 다 어떤 것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하려면 철학은 항상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증명하는 게 결국은 철학적인 작업이 되는데, 이제 그것을 칸트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뭔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철학, 대표적인 철학, 바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정하거나 따라서 했던 라이프니츠 철학 같은 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 비판해서 라이프니츠의 철학으로는 우리가 진리 인식의 길, 즉 확실한 어떤 지식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 어렵다. 예,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그 논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얘기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모순율이 아니라 칸트는 진리의 제1 원리를 동일률로 생각합니다. 예, 동일률은 A는 A다 이런 거죠. 나는 나다 이런 판단 형식을 갖고 있죠. 예. 근데 칸트가 왜 동일률을 강조했냐면, 아까 라이프니츠는 좌변에 미혼남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총각도 들어가고 처녀도 들어가고 이상한 남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발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진리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발견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율을 통해서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려면 모순율을 제1의 원리로 삼아서 그 진리를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라이프니츠의 사고의 대전제가 뭐냐면 그런 진리 혹은 존재가 있다는 가정입니다. 예.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암리에 라이프니츠는 이 모순율이라는 걸 통해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칸트가 보기에 바로 그런 모순율을 진리의 제1 원리로, 행위상학적 인식의 제1 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철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과학적 지식과 같은 확실한 지식에 도달했는데, 라이프니츠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그런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런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예. 이제 그런 지식을 도달하려면 무엇을 먼저 따져야 되냐면 우리의 가능한 인식의 어떤 조건, 인식의 원리부터 먼저 따져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진리가 있든 없든 어떤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인식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즉 모순율에 따라서 어떤 진리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 또 그런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 내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에 칸트는 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칸트가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형이상학적 인식입니다. 예. 바로 형이상학적 인식이라는 그 표현을 내세워서 지금 앞서 얘기했던 칸트가 새로운 철학 또 새로운 형이상학으로서 그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을 칸트 나름대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이상학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한 어떤 그 고찰은 이제 다음 이어지는 세 개의 강좌에서 이제 아마 그 담당 교수님께서 아마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문제 연관성만 살피고 지금 이제 칸트가 가졌던 그 생각의 어떤 흐름을 다시 쫓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빌헬름 프리드리 2세,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의 프로이센이라는, 그 당시에는 독일이 프로이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왕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되려면 이제 그런 왕이 이제 그 이를테면 이제 취업을 시켜줘야 이제 그런 교수 자리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칸트가 자기 스승인 이제 크누첸이 형이상학과 논리학의 담당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 스승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왜냐면 자기도 형이상학과 논리학을 전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 자리야말로 자기가 갈 수 있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앞선 논문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나도 그런 자격이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읍소를 한 거죠. 예,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올려놓은 거는 이 편지에서 칸트의 어떤 간절함, 자기가 이제 이 스승의 자리를 물려받고 또 이런 형이상학과 논리학이라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연구하고 싶은 그런 철학을 계속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바람이 이 편지에 잘 담겨 있기 때문에 편지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9세로 이제 넘어가 보게 됩니다. 칸트는 아직 그 프리드리 2세 대왕한테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아직도 이제 사강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칸트가 이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 교수가 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대학 교수 대신 이제 사강사라고 하는데, 사강사는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뭐 강의를 받거나 뭐 이런 이제 그 원급으로 생활을 충당했던 뭐 그런 어떤 뭐 직급인데, 하여튼 뭐 그런 생활을 오래 계속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 이제 39세에 되면 이제 신의 현존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하게 가능한 증명 근거를 발표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아직 39세밖에 아직 앞으로 칸트가 살아갈 날이 창창이 남았는데, 지금 시간 지금 중년의 지금 시간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쉬었다가 해야 될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중년에 가장 일을 열심히 할 시기인데 지금 잠깐 쉬는 게 지금 시간상 허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쉬었다 가는 게 더 능일적일 것 같아서 10분만 쉬겠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예,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39세의 칸트로 가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다뤘던 그 새로운 해명이라고 간략하게 했는데, 지금 이 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도 과학처럼 그런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갖는다면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칸트가 가졌던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그럼 철학이 추구했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이게 또 우리가 실제로는 또 설명될 필요가 있거든요. 과학의 지식과 그럼 철학이 추구했던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은 자연 현상만 다루고 있거든요.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인 거죠. 물론 이제 인간도 자연 사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인간도 포함되죠. 즉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는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생물학이라든가 또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뭐 생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과학에서 하는 탐구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육체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거 말고도 중요한 정신현상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정신현상의 어떤 그런 진리도 우리가 이제 포함시켜서 모든 것에 다 타당한 지식을 그게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갖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옛날부터 필로소피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에 대한 사랑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혜라는 말의 소피아가 지혜 혹은 지식이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철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 지혜로서의 소피아를 주로 어떤 그 지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에피스테메로의 지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에피스테메를 말 번역하면 그냥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식이라는 뜻인데 그 에피스테메에 담겨 있는 뜻은 학문적인 지식이라는 의미를 좀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아는 철학적 지혜, 철학적 지식이라고 이제 좀 더 넓게 얘기한다면 철학이 발전하면서 에피스테메로서의 소피아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 에피스테메가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주로 학문적 지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학문적 지식이 뭐냐면 확실한 지식 혹은 증명된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지식이길 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에피스테메라는 말로 이제 그 전화되면서 이제 철학 역사가 쭉 흐르거든요. 지금 칸트가 바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그 바로 에피스테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지식을 칸트가 철학이 추구해 왔는데 오랫동안 철학은 그런 지식에 궁극적으로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보면 과학의 지식은 우리에게 뭔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하는 어떤 알을 가져다 주죠.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일종의 것도 과학적 지식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가 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명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철학이 추구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아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럼 이제 과학적 지식 같이 어떤 그런 확실성을 갖는다면 아마 그 과학적 지식의 성격 속에서 뭔가 철학적 지식도 그걸 닮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칸트는 이제 과학적 지식과 또 철학이 추구하는 지식은 근본적인 어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포함한 이 세계 전체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을 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지식은 그건 정말 과학의 지식처럼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있는 것일까? 칸트의 답변은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담고 있는 그 철학 테스트가 그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칸트가 철학은 과학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과학이 탐구하는 그 대상인 이 자연 세계, 이 현상에 대한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는 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적 지식처럼 그와 같은 탐구 대상을 통해서는 철학은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탐구 대상이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현상이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어야 될 겁니다. 이제 그 다른 대상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형이상학적인 대상이 될 텐데, 그 대상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려면 이제 우리는 이제 과학적 지식 말고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지식을 추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결론을 먼저 우리가 선취한다면 칸트는 과학적 지식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철학의 지식이 가능한 것을 도덕적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히 이제 좀 역설적인 어떤 결론이죠. 예, 과학적 지식은 과학에서 탐구하는 지식이고 철학이 탐구하는 지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지식이냐? 도덕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과학과 같은 그런 확실한 지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도덕을 얘기하게 되면 도덕적인 어떤 판단이라는 게 상당히 명료하지 않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지식과 같은 확실한 지식이 도덕적인 어떤 지식이 될 수 있다? 그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칸트 철학의 독특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철학이 추구했던 지식, 다시 말해 철학적 지식이고 어떤 소피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소피아가 과학적 지식처럼 에피스테메가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지식일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지식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놀라운 어떤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과학적 지식과 같은 그런 지식의 그런 지식을 철학은 도덕적 지식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 지식은 분명히 도덕적인 어떤 대상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대상과 관련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이것도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지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행위상학을 얘기한 칸트의 철학을 이렇게 좀 쫓아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바로 칸트는 가능한 지식과 철학이 추구할 수 없는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구분 짓는 작업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철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지식과 또 지금까지 왜 철학이 그런 지식을,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었는데 왜 가지려고 길을 썼는지, 그래서 결국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걸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지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했을 때, 뭐 사람마다 이제 해석할 때 방식은 다르겠지만, 순수이성 비판을 다룰 때도 결국은 그 지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형이상학 순수이성 비판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 근데 그걸 또 우리가 철학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잘 한다면 그럼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학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해도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철학이 시작부터 지혜라고 하는 것을 혹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왔는데, 그런 지식을 추구한 철학의 역사가 왜 이런 어떤 부침을 겪으면서 지금 칸트가 살던 그 시대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왜 또 과학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곽강을 받았던 학문이 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바로 이제 지식과 형이상학이라는 두 말로 이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칸트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도 바로 그 이전의 철학들을 칸트가 지금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비판하거나 혹은 뭐 해체하거나 뭐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그런 철학을 다 파괴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페이지인가에 써놓은 말 중에 칸트는 전통적인 철학의 어떤 파괴자이면서 건설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파괴자라는 말이 좀 어감이 강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적절한 것 같지 않은데, 아마 조금 더 철학적인 의미로 쓴다면
전통적인 철학을 해체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철학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형이상, 그 새로운 철학을 건설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칸트 철학의 어떤 의의라고 하면 칸트로서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한 말 속에 있거든요. 이전에 어떤 전통적인 철학을 해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철학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오래도록. 그러니까 이제 철학은 제대로 안전한 길 혹은 확실한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종류의 철학을 어떻게 보면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부정하고 이제 철학이 추구해야 될 어떤 인식, 진리의 추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뭐 추종자와 또 그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제 칸트가 이런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철학을 내온 이후에 이제 그 이후의 철학은 더 이상 칸트 이전의 철학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지금 그 맥락에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칸트의 사고를 주도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칸트의 사고를 주도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사물의 본질에서 지각된 통일성에서 신의 존재가 후엄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세계의 본질을 이제 다 포괄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본질, 다시 말하면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가능한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형이상학적 인식의 목표입니다. 그 결국은 진리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철학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철학입니다. 근데 지금 칸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유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철학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면 이 세계의 궁극적인 어떤 모습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원리나 법칙이라는 말로 표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본질의 인식을 자연현상에 국한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진리가 자연법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법칙이 지금 여기서 사물의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연 대상에 대해서.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물의 본질 혹은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려고 하는, 즉 자연을 대상으로 한 이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을 뭐로? 법칙으로 표현한 거죠. 그 법칙으로 표현했는데 그 자연 법칙이 이 세계를 현재 다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직 설명하고 있지 못하죠.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연 법칙만 갖고 있고 이 자연 법칙을 하나로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점에서 하나의 자연 법칙이 궁극적인 이 세계의 진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하나니까, 그죠? 이 우주는 혹은 이 세계는 하나니까 이 세계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진리도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재 이 세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을 갖고 있지만 그 자연 법칙들끼리 잘 어떤 종합적이어서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 철학이라든가 또 과학의 어떤 그런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뭐 이론 과학자들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목표를 통일 과학의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지식 체계가 되는 거죠. 하나의 과학적인 지식 체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 단계를 가지 못했던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법칙들만 알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뉴턴의 역학과 그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도 지금 이게 하나의 법칙으로 완전하게 다
총합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법칙들이 있는 거지. 이 법칙들끼리 상호 관계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하나의 법칙으로 다 수렴을 못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유 중에 하나가 앞서 제가 들었던 이 세계에 존재하는 네 개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에는 네 개의 힘이 존재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네 개의 힘은 하나의 힘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적인 힘이든 뭐든 그것도 하나여야 되니까. 왜? 이 세계는 하나의 어떤 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전자기력, 그다음에 핵력, 뭐 그다음에 양력, 뭐 강력, 양력 이 네 가지 힘도 지금 따로 있는 거죠. 따로 네 개 있는데 이 세 개의 관계, 네 개의 힘의 관계를 어떻게든 하나의 보다 근원적인 힘의 관계로 설명해야 되는데 아직도 오늘날 과학은 그걸 성공 못한 거죠. 그걸 성공시키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일 과학의 이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을 지금 이제 우리가 사물의 본질이라는 말로 지금 제가 이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과학을 빌려서 표현한다면 그게 이 세계에 대한 자연 법칙들의 어떤 해당될 테고, 하지만 그 자연 법칙들도 아직은 하나의 어떤 법칙으로, 즉 이 자연에 대한 어떤 법칙으로 아직은 지금 발견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지 아직도 그것도 완결된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칸트는 철학이 이런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오래도록 철학이 믿어왔는데, 칸트는 철학은 근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칸트의 어떤 그런 반성적인 어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새로운 형이상학을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형이상학은 이런 길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은 바로 그 아까 에피스템의 소피아 이런 걸 추구할 때 그들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그런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역사입니다. 근데 칸트는 지금 이 순간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전통적으로 철학이 추구했던 그런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 하는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식이 그러면 과학처럼 확실한 지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게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말로 불려집니다.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해치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새로운 형이상학으로 그 형이상학은 어떤 거냐면 과학의 지식 같은 확실성이 있는 그런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걸 도덕적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넓은 의미에서 그냥 도덕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영역에서 그런 과학적 지식과 같은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칸트가 새로 건설하려고 하는 형이상학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아니라 바로 도덕의 형이상학이 됩니다. 도덕의 형이상학. 그럴 때 이제 칸트가 뭐 얘기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겠지만 그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우리가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영역은 결코 우리가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도덕의 세계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능력으로 그 세계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형이상학 영역에서 반은 새로 제거해버리고 나머지 또 반은 이제 살려서 보다 더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학문적 지식이 가능한 영역으로, 가능한 학문으로, 그걸 다른 말로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영역에서 확실한 지식을 이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동시에 칸트의 철학의 주된 어떤 목표였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칸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저작들, 뭐 그런 것들 속에서 단편적으로 이제 그런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적인 작업은 주로 이런 얘기가 실제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들입니다. 지금 저는 결과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철학자들의 본래 하는 작업은 지금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는 타당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프로세스의 과정을 지금 다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인 칸트의 생각만 이제,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어떤 결론적인 얘기만 지금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세에 이제 그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칸트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40세에 들어가서 이제, 발표했던 미와 숭고의 감정에 관한 고찰입니다. 여기에서도, 칸트가, 나중에 이제, 미학을 공부하실 때,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 이제, 크게 이제 미와 유기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반성급 판단력의 영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미학적 견해들이, 조금 이렇게, 같은 철학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는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칸트의 미학의 얘기를, 앞서서 칸트가 이 정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엄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텍스트에서 뭐가 있냐면 쾌와 불쾌는 단순한 감각적인 것도 욕구 충족에서 오는 만족이나 도덕적 만족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 산출된 고유한 감정이다. 자,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미감적 만족의 문제인데, 그렇죠? 좀 아름답다. 장미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미감적 만족의 문제인데, 이거는 다른 것에 수반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미감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미학적 존재라는 것을 칸트가 여기서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판단력 비판이게 됩니다. 아마 마지막, 이제 다음 주부터 세 강좌, 형이상학과 논리학. 제가 지금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논리학과 형이상학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도덕 형이상학을 얘기했는데 이건 윤리학에서 이제 아마 다루게 될 주제가 될 테고, 지금은 판단력 비판에서 다루게 될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력 비판에서 다루는 주제가 지금 이 미와 숭고의 감정에 관한 고찰에서 40살 때 칸트가 썼던 텍스트에서 이미 그런 것의 어떤 존재와 어떤 맹화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텍스트의 전반적인 것은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칸트가 어느 정도 생각을 성숙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단편적인 얘기를 통해서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적어도 미적 판단에 대해서, 미감적 판단에 대해서 혹은 미적인 만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에 따라서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미학적 존재라서 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철학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감정의 문제 혹은 감각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근대 철학의 특징입니다. 근대 철학을 얘기할 때 대체로 우리가 근대 철학 전반을 다 과거의 철학에 비교하면 유한성의 철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어떤 한계를 자각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또 한계를 자각하지만 또 그 한계 안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독창적인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도 일러주는, 그래서 상당히 인간의 한계도 깨달으면서 또 인간이 놀라운 존재라는 것도 또 인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는 시기가 근대의 어떤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근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각과 감정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고유한 어떤 감정의 영역이 있다는 것, 또 감각이 인간이 하는 이 세계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주 관심의 중심에 놓았던 시대가 근대의 시작인데, 근대의 시작된 지 칸트는 이미 이제 100여 년 이상이 지났죠. 그 과정에서 칸트도 역시 이런 문제에 주목했다는 것, 그런 것들의 어떤 뚜렷한 반응이 이제 윤리학과 미학에 집중적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 텍스트를 다룰 때 또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더 내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1세 넘어가서 여기서 편지를 살펴보면 여기서 칸트가 어떤 고민을 했는가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 고민은 제가 뭐 특별하게 지금 강조하지 않아도 읽어보시면 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766년 42세 때 형이상학의 꿈에 의해 설명된 실형자의 꿈을 발표합니다. 실형자라고 하는 건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스웨덴의 신비주의 사상가 스베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영혼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칸트가 반박을 한 겁니다. 반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순수한 이성의 능력으로는 그런 거 볼 수 없다.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증명할 수도 없다. 그런 거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을 칸트가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이런 그 발표를 통해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즉 그 사물의 본질에 관한 인식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형이상학적 인식의 제1원리 이런 것처럼 지금 철학이 추구했던 그 지식의 문제죠. 과거의 철학은 잘못 길을 걸어가서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헛힘을 쓴 그런 철학의 역사죠. 사물의 본질에 관한 인식은 불가능한데 그걸 가능하다고 착각했고 그래서 수천 년을 그런 지식을 누구는 가졌다고 주장한 거죠. 지금 이 실형자를 해당되는 사람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그걸 그대로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바로 이런 그 인식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맹종하거나 그런 선상에서 철학은 과거부터 철학이 시작된 이래로 그 가능성을 한 번도 의심해 보거나 비판해 본 적이 없었던 철학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2000년 이상을 철학은 그런 사물의 본질 혹은 세계의 본질의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역사였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역사를 칸트가 이제서야 좀 더 확실한 어떤 언어로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편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능한 어떤 그 형이상학적 인식의 어떤 문제로 나아가는데 그 가능한 형이상학적 인식의 영역이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실형자의 그 꿈에 관한 글도 바로 이제 그 과거의 전통적인 철학이 범했던 그 오류와 동일한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저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 43세에 가게 되면 이제 칸트는 헤르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이 등장하죠. 43세 때 저는 지금 도덕 형이상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칸트가 실제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칸트를 대표하는 그런 텍스트죠. 그 이전에 이미 철학의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풀어나가는데 그걸 뭔가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토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칸트는 아직 그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칸트 철학의 과정은 칸트의 삶의 어떤 과정이기도 하죠. 근데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지 못했지만 앞서 저희들이 살폈던 이런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의식은 갖기 쉽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칸트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 편하니까. 근데 칸트 입장에서는 이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하려면 분명히 어떤 이론적인 근거와 토대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그 증명이 쉽지 않은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소설을 구상하게 되면 소설을 통해서는 별의별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실제인지를 증명하려면 무지 어려운 얘기죠. 지금 칸트 얘기도
이런 사고의 방향은 얘기하지만 이걸 내 생각이 맞는 걸 증명하려니까 무지 어려운 거죠.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칸트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하고 있으면서 하나씩 이제 뭔가 실타래를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칸트는 중요한 발견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 중요한 발견이 대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아마 다른 선생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예. 칸트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이를 빨리 먹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표현을 보면 그 칸트가 발견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 중요한 순간이 지금 1769년 45세 때 칸트가 한 말이 있는데, 나는 위대한 빛을 가져다 주었다 나에게. 이게 뭐냐 이런 얘기죠. 예, 칸트가 지금 칸트 철학의 이제 체계가 설 수 있는 토대를 발견했다. 중요한 토대를. 앞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건 내피셜에 지내지 않은 거죠. 그냥 말인 거죠. 예, 말인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제 너를 사랑한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문제가 남은 거거든요.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예, 뭐 극작표를 사가지고 데이트하자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겠죠. 예, 칸트도 그런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칸트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빛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논문입니다. 새로운 철학의 구상을 위해서 칸트가 보여줬던 감성교와 지성교의 형식과 원리라는 그런 논문을 통해서, 이게 칸트의 이제 교수 취임 논문입니다. 이제 칸트가 이제 교수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 취임 논문을 통해서 칸트가 이제 여기 뚜렷한 건 뭐냐면 감성과 지성의 확실한 구분입니다. 감성과 지성의 확실한 구분. 이건 이제 칸트 철학을 하면 이제 첫 번째 다루는 게 감성은 수용성의 능력이고 지성은 자발성의 능력이다. 이제 순수이성 비판 서론에 나온 첫 번째 문장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감성의 수용성과 지성의 자발성, 아마 이제 칸트 인식론 중심으로 순수이성 비판 칸트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기본적인 출발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 텍스트를 통해서 칸트는 감성과 지성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전혀 다른 인식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확립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철학자들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그런 그 전에 철학자들은 감성과 지성을 섞어서 이제 이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히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는 감성과 지성의 차이를 지각의 명료성에서 차이 두고 있습니다. 명료하지 못한 지각은 감각적인 것이고 심지어는 물질적인 것에 속하고, 지각의 명료성이 보다도 큰 것은 정신적인 것에 속하고 이성적인 것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같은 그 지각의 정도에 따라서 이 감성과 이성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물론 그런 감성과 지성을 구분하는 그 라이프니츠의 이론적 토대는 그에 대한 단자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또 아마 누군가가 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칸트는 감성과 지성이 전혀 상이한 인식 능력이라는 것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여기 나와 있는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해결 실마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과 중재가 동시에 아까 지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됩니다. 그리고 칸트가 추구했던 지식의 모델이 과학적 지식인데 그 모델이 산업적 종합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 종합 판단이 과학적 지식의 모델로서 성립할 때 경험론과 합리론은 각각 그런 지식의 성격을 잘못 오인했기 때문에 경험론은 감각 중심에, 그 다음에 합리론은 이성적 인식 중심의 철학을 전개했고, 양자간에는 전혀 대립만 있지 이걸 중재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철학이 계속 끼리끼리 혼자서만 떠드는 그런 학문이 될 가능성이 많았던 거죠. 예, 칸트는 감성과 이성이 확실하게 다른 구분되는 인식 능력이라는 걸 발견함으로써 경험론과 합리론이 어떻게 왜 싸우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저 둘을 어떻게 중재하고 종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예, 그 실마리가 이제 이 칸트가 위대한 빛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제 확보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칸트의 철학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당연히 그런 얘기였지 하는데, 칸트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칸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발표를 통해서 이미 새로운 위대한 빛을 통해서 이런 텍스트를 낸 다음에 칸트는 곧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텍스트를 출간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근데 실제로 순수 이성 비판은 11년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에 칸트의 논문은 한 3-4편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3-4편 중에서도 철학적인 중요한 논문은 1편 정도밖에 없는데 그동안 11년 동안 칸트는 이제 저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침묵일 수도 있죠. 거의 11년이나 걸렸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성과 지성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칸트는 11년이나 걸릴 만큼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는데 칸트는 드디어 그것을 해결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해결했던 것의 최종적인 그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금 순수이성 비판 발표를 통해서 칸트가 보여줬던 최종 결론입니다. 그게 유명한 현상과 물 자체를 구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성과 지성을 구분하는 것까지 도달하는데 칸트는 오랜 시간이 실제로 걸렸습니다. 아까 제가 힘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다 얘기를 못했는데 칸트는 새로운 빛을 찾을 때까지, 이를테면 위대한 빛 말고 이 침묵의 시간 동안에 칸트가 확실하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칸트의 생각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감성계와 지성계의 어떤 형식과 원리라는 논문에도 있듯이 칸트는 지성이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이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칸트는 지금 현상과 물 자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그런 미련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주장도 어떤 결단의 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깨달음일 수도 있고 통찰의 순간이기도 하죠. 아, 그렇구나. 아, 우리는 현상과 물 자체를 구분해야지만 우리는 형이상학적 인식이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형이상학적 인식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떻게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인지를 칸트가 확실하게 이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넘어서 증명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제 칸트는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을 쓰기 시작합니다. 쓰기 시작하는데 그 증명의 과정을 다 보여줘야 되죠. 칸트의 텍스트는 이제 읽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는 이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하는 과정을 계속 풀어나가는데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11년 동안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자꾸 양이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나니까 설명할 게 자꾸 많은 거죠. 그러다가 칸트는 그 모든 것들 다 다루지 못한 채로 제한된 분량의 그 내용을 서둘러 마무리해서 책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런 텍스트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칸트가 풀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은 자꾸 방대한 양이 늘어나서 이걸 책으로 다 묶을 수 없을 만큼의 양이 늘어나니까 이제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순수 이성 비판 이름으로 책을 내고 그다음에 또 그 원래 다루려고 했던 또 다른 부분들을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텍스트를 내게 되는데 그 후속적으로 나오는 텍스트들이 바로 칸트 철학의 주요한 텍스트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텍스트가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 될 것이고 그 순수 이성 비판이 다 담지 못했던 칸트의 그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천 도덕 형이상학 정초와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해서 또 그래도 또 다 담지 못했던 칸트의 철학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판단력 비판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것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 도달할 때까지 그가 어떤 철학적인 삶을 살면서 가졌던 여정이고 그 여정 속에서 칸트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걸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합적으로 어떤 체화시키는데 도달했던 것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썼던 57세까지 왔습니다. 57세까지 오고 57세 이후에 칸트의 철학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했고 확실하게 어떻게 철학을 구축해야 될지 알았고 철학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칸트의 철학이 이제 구체화돼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의 과정이 주로 중심이었는데 오늘은 그 후반부에 관한 얘기까지 하려고 생각했지만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그
주어진 시간이 짧을지 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은 혹시 또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제 학생들이라면 제가 이번 학기 다 F 주고 다음 학기 또 듣게 만들어서 2부를 이어서 하면 딱 좋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나머지 뒤에는 뒤에 나머지 선생님께서 충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다. 왜? 제가 얘기해 놓으면 또 뒤에 있는 얘기들이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위안을 삼으면서 제가 오늘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혹시 뭐 질문 남은 시간 동안 지금 별로 없지만 질문을 좀. 제가 이 칸트가 이제 증명하는데요. 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순수이성 비판에도 뭘 증명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증명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 전제에서 그 증명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자명하게 결론이 도출되는 걸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증명인데, 칸트 이야기는 그런 의미의 증명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자기의 그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증명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칸트가 주로 그 많이 쓰는 표현은 뭐 독일어 인터프레타치온이라고 해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해명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해서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이라는 말을 지금 좀 넓게 쓴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다루는 이제 그 주제가 뭐 과학적 증명처럼 경험적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험적 지식이 가능한 어떤 근거나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거나 원리를 다루는 철학은 과학적 증명처럼 경험적 지식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어떤 그 디멘션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증명이라고 썼을 뿐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당연히 다루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학적이거나 수학적인 증명과는 다른 방식의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 그런 의미에서 칸트도 증명이라는 말보다는 뭐 연역 혹은 뭐 해명 이런 용어를 씁니다. 데둑션이라든가 또는 뭐 인터프레타치온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증명이라는 말 쓰지만,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전제와 어떤 추론 과정이 다 갖춰져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 칸트의 경우도 뭐 그런 방식으로 뭐 이해를 하면 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식을 증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의 증명이 그런 사실의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죠.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도 분명히 있을 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주로 다루는 게 또 철학이기 때문에 뭐 가치나 도덕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 이걸 다루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증명의 어떤 그런 그 형식이나 방식도 뭐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뭐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아마 굳이 표현하자면 뭐 이해의 문제라고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의 이해의 어떤 가능성에 내가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죠. 이해시키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순수이성 비판이요. 네. 순수이성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형이상학적 인식이나 뭐 선험적 종합 판단을 의미한다고 하면 비판을 붙이면 후엄적인 게 들어가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순수이성에 비판 그냥 순수이성 이렇게 책 제목을 쓰지 않고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거를 물론 이제 비판 철학하고 도덕 철학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라면 그냥 도덕
에서의 어떤 현재성 같은 의미를 담은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순수이성 비판이 특히 우리말에서는 띄어쓰기 없이 쓰잖아요. 한 단어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 비판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실제로 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이성 비판을 실제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로 풀어 설명하면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하면 순수 이성은 인식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가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철학은 순수 이성이 아까 얘기했던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 그게 과거의 철학이 생각했던 이성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칸트는 이제 순수 이성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왜 순수 이성이라고 표현했냐면 순수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 어떤 인식의 근거가 이성 그 자신에게 있을 때를 칸트는 순수하다는 말로 씁니다. 어떤 알을 가지면 그 알을 갖는 근거가 어디냐면 이성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성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오직 이성 자체에 있는 거라면 순수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철학은 인간의 이성에는 그런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능력은 칸트에 의해서 지금 부정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순수 이성 비판을 쓴 겁니다. 순수 이성을 비판하기 위해서죠. 그럼 우리의 인식 능력은 어떤 거냐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고, 근데 바로 우리의 인식 능력은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대상과 이런 범위에서만 아까 얘기했던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작업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작업을 텍스트가 보여주는 두 번째 목표가 됩니다. 즉 순수이성은 없다, 순수이성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철학은 순수이성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리한 어떤 그런 욕심을 부린 것이 될 테죠. 그러니까 순수이성은 능력에 제한이 있다. 순수이성 비판하고 우리의 인식 능력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이성 능력을 갖고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사물에 대한 인식을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제 목표를 저 순수 이성 비판하는 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순수 이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 이론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수 실천 이성은 아예 칸트가 뭐 뒤에 변증론에서 좀 다루고 있지만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거의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텍스트가 분량이 방대해질 걸 걱정해서 실제로 방대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칸트는 출판비도 걱정합니다. 이런 큰 텍스트를 출판사에서 내려면 출판사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핑계 삼아 하는데, 그래서 적당한 분량으로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텍스트에서 유명한 칸트의 다른 텍스트, 아까 얘기했던 도덕인성, 정치 실천인성 비판, 판단학 비판, 기타 많은 텍스트들이 나오는데, 근데 제목은 왜 그러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했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순수 사변 이성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원래 목표가 순수 이성의 비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순수 이성 비판 중에 순수 사변 이성이라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생각으로만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 말고 순수 실천 이성도 있습니다. 순수 실천 이성은 내가 직접 내 스스로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도덕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그건 다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순수 사변 이성 비판 혹은 순수 같은 말인 이론 이성 비판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칸트의 의도는 적어도 그것을 다 아우르는 텍스트를 쓰려고 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 얘기를 다루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 가졌던 원대한 목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텍스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주제로 다루는 이제 시간이 이제 전개되니까 그때 지금 들었던 얘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또 괜찮으시면 온라인에서 질문 하나. 그럴까요? 예.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선험적으로 종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험적으로 알고 싶다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라고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뭔가 좀 이해하고 계신 분이 질문해서 문제가 상당히 실제 복잡하거든요. 예, 질문을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순수 이성 비판의 반은 설명해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용어도 좀 이제 혼동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바로 잡으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학적 지식은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험적 종합 판단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칸트가 들고 있는 명제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이거 제가 아까 인과율이라고 설명했고, 인과법칙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이 지금 선험적 종합 판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칸트가 들고 있는. 그럼 이제 왜 이게 선험적 종합 판단이냐라면,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것을 모든 사건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별적인 사례들을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해 주거든요. 중력의 법칙이 있다? 그럼 중력의 법칙에 어떤 수학적 공식이 있죠? 중력 F는, 중력 상수 곱하기, 두 질량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게 지금 중력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이 지구와 달 사이는 중력의 차이가 6분의 1이 나죠? 달이 6분의 1 가볍죠. 그럼 이제 6분의 1 정도 나는 이 중력의 차이가 지구와 달 사이에 증명이 되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증명할 수는 없죠. 우리는 원래 목성에서 작용하고 있는 중력을 증명할 수도 있을 테고 다 증명할 수 있지만 모든 것에는 증명할 수 없는데, 과학적 명제는 이 모든을 칸트 입장에서는 선취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보편 타당한 지식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증명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직 칸트도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왜 믿느냐면, 칸트는 열렬한 뉴턴주의자입니다. 뉴턴의 과학혁명,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 원리라는 텍스트에서 뉴턴이 보여줬던 역학의 법칙 있죠. 이를테면 이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뉴턴의 역학의 3법칙이죠. 이 3법칙을 통해서 역학의 혁명을 완성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작업을 한 뉴턴이 칸트의 어떻게 보면 지식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당연히 그걸 증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칸트도 모든 사건에 원인이 있다는 인과법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현대과학적인 측면에서 인과율은 당연하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저 얘기는 오늘날 과학에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 얘기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칸트는 이제 칸트의 또 전제 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칸트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선험적 종합 판단이 인과법칙, 모든 사건에 원인이 있다는 명제가 되는 거고, 그런 명제는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입니다. 인과법칙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인 지식이고, 그렇게 이제 믿었던 거죠. 하여튼 믿었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칸트는 굳이 또 얘기하자면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자연현상도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 철학의 기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와 전제가 오늘날 전면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칸트를 공부하더라도 칸트의 철학도 충분히 어떤 한계와 약점을 또 같이 알아야 되는데, 보통 공부할 때는 그거 알 틈이 없죠. 일단 칸트가 한 얘기가 뭔지부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여튼 빨리 공부해서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게 유일한 진리는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답변을 서둘러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오늘
인생이 참 유효와 같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칸트가 제일 실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